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에서는 우리가 평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현실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아주 밑바닥부터 뒤집어 볼까 합니다. 혹시 우주가 그저 기계적인 입자들이 무작위로 둥둥 떠다니는 텅 빈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게 현대사회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생각이긴 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철학적 논의에 따르면요, 이건 정말 엄청난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만약 과학이 현실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야기의 딱 절반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일종의 철학의 사다리를 한 칸씩 올라가 볼 건데요. 순수한 물리학이 도저히 설명해내지 못한 실패 지점에서 출발해서 현실의 진짜 본질을 위에서 아래로 쫙 내려다보는 아주 급진적인 관점까지 도달해 보겠습니다. 이 사다리의 첫 번째 칸에는 아주 유명한 미스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의식의 어려운 문제라는 건데요. 물리적인 뇌세포와 기계적인 법칙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이 풍부하고 생생한 주관적 내면 경험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골치 아픈 문제냐면요. 진짜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한 유명한 뇌과학자가 저명한 철학자 데이비드 차머스랑 내기를 했습니다. 과학이 곧 뇌가 어떻게 의식을 만들어내는지 완전히 풀어낼 테니 두고 보라고 장담을 했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최근에 그 뇌과학자가 깔끔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차머스에게 내기돈을 지불했습니다. 과학이 의식의 기원을 푸는데 완전히 실패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그야말로 철학자가 과학자를 이긴 상징적인 순간이었죠. 이 딜레마의 핵심을 찌르는 아주 직관적인 통찰이 하나 있습니다. 의식은 그저 물질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무언가인 것처럼 보인다. 바로 이겁니다. 물리학이 아무리 고도로 복잡해지고 발전을 거듭한다고 해도 순수하게 물질적인 렌즈만으로 우리의 은밀한 내면 생활과 감각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아예 종족이 다른 문제라는 거죠. 자, 물질주의가 이렇게 한계에 부딪히니까 최근 사상가들이 어디로 눈을 돌렸을까요? 바로 범심론이라는 아주 유행하는 하지만 일종의 가짜 정상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물질이 마음을 만든다는 기존의 생각 대신에요. 범심론은 전자 같은 아주 작은 입자 단계에서부터 이미 의식이라는 특성이 내장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아주 작은 의식들이 합쳐져서 지금 우리의 복잡한 마음을 만든다는 논리인 거죠. 하지만 이 해설의 바탕이 되는 철학자는 범심론의 허점을 아주 예리하게 꼬집습니다. 이건 그냥 식빵 전체에 버터를 쓱쓱 펴 바르듯이 의식을 여기저기 발라놓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결국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이라는 점에서는 똑같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살아 숨쉬며 스스로 판단하는 행위자인 우리 인간이랑 지금 우리가 깔고 앉아있는 이 나무 의자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의식적 차이가 있잖아요. 범심론은 이걸 도무지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그럼 다음 칸으로 올라가서 이게 진화론의 딜레마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볼까요? 철학자 엘빈 플랜팅가의 아주 재밌고 유명한 개구리 비유를 보겠습니다. 1단계, 개구리가 파리를 봅니다. 2단계, 개구리는 그 파리가 와, UFO다 라고 굳게 믿습니다. 진짜 웃기죠? 근데 3단계, 개구리는 어쨌든 생존을 위해 그 UFO, 아니 파리를 낼름 잡아먹습니다. 여기서 아주 엄청난 역설이 발생해요. 순수한 진화론은 오직 살아남는 데 유리한 행동만 선택할 뿐이지 개구리 머릿속의 생각이 객관적인 진리인지 환상인지는 1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더 극단적이고 찰떡같이 표현한 게 바로 보이지 않는 탐욕스러운 중력 고블린 이론입니다. 뉴턴의 중력 법칙 대신에 모든 행성 안에 눈에 안 보이는 엄청 탐욕스러운 고블린들이 살고 있다고 쳐보죠.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떨어뜨리면 이 고블린들이 그걸 낚아채서 바닥으로 강하게 잡아당기는 겁니다. 기괴하죠. 근데 놀랍게도 이 이상한 모델로 물건이 떨어지는 속도나 결과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어요. 쓸모가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유용하다고 해서 이 고블린들이 진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완전히 거짓이죠. 즉, 어떤 개념이 쓸모 있다고 해서 그게 곧 객관적 진리라는 뜻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만약 진화가 오로지 철저하게 생존에만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과연 진리를 찾기 위해 우리 자신의 마음과 이성을 믿어도 되는 걸까요?
물질주의와 진화론이 이 세상의 전부라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논리적 추론이나 과학적 사실조차도 그저 생존에 유리하게끔 만들어진 유용한 환상일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우리가 우리 지성에 대해 가졌던 신뢰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철학자는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바로 관념론의 화려한 등장입니다. 이건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외부를 바라보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현실은 죽어있는 딱딱한 입자들을 조립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의식을 가진 전체, 즉 정신적이고 인격적인 높은 층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며 세상을 이해하는 하향식 방식이라는 겁니다. 철학의 역사를 잠깐 짚고 넘어갈까요? 19세기에 F.H. 브래들리가 이끌던 영국 관념론은 그야말로 철학계의 메인스트림, 주류였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초반에 버트런드 러셀 같은 철학자들이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분석 철학을 들고 나오면서 관념론이 살짝 변두리로 밀려났죠.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는요. 관념론이 논리적 논쟁에서 깨져서 밀려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분석 철학의 쿨해 보이는 과학적 방법론이 그 시대 트렌드를 휩쓸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날 앞서 우리가 봤던 물질주의 한계들이 터져 나오면서 관념론이 다시 강력하게 떡상하고 있습니다. 관념론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유모차에 탄 아기를 상상해 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아기가 갖고 놀던 딸랑이를 유모차 밖으로 툭 떨어뜨렸어요. 아주 갓난 아기는 눈앞에서 딸랑이가 사라지면 그냥 세상에서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앙 울어버리죠. 하지만 조금 큰 아기는 고개를 쭉 내밀어서 딸랑이를 찾습니다. 즉, 인간은 내 눈앞에 즉각적으로 보이는 원초적인 경험을 넘어서서 시간이나 공간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통해 자기 머릿속에 세계를 직접 모델링하고 구성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과학의 아주 명확한 한계가 드러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과학은 최고입니다. 스마트폰도 만들고 백신도 개발하고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유용하죠. 하지만 과학은 현실을 숫자로만 쫙 빼내서 추상화하고 기계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얼마나 쓸모있는지만 따집니다. 우리가 새빨간 장미를 봤을 때 느끼는 압도적인 아름다움, 벅차오르는 감동 같은 주관적인 느낌은 과학의 그물망을 쏙쏙 다 빠져나가 버려요. 결국 과학은 현실의 겉껍데기, 양적인 부분만 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 관념론적 사다리의 꼭대기에 다다랐습니다. 바로 진리, 아름다움, 선함이라는 세 가지 궁극적 규범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세 가지가 그냥 우리 인간들이 듣기 좋으려고 지어낸 추상적인 발명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학자는 이것들이야말로 우주를 뼈대부터 구성하는 실제적인 구조, 즉 현실의 바탕 그 자체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데이터와 사실만 달달 외워서 현실을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철학에서는 지인적 알미라고 부르는데요.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직접 부딪히면서 아는 겁니다. 엄청난 예술작품 앞에서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느끼고 도덕적인 선한 행동을 직접 실천하고 진리를 지성적으로 깨닫는 그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비로소 현실의 참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진리는 우리의 머리를 채워주고 아름다움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선함은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줍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로고스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만물을 조직하고 우주의 뼈대를 세우는 궁극적인 원리, 즉 보편적인 이성이나 의미를 뜻하죠. 이 틀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가 그저 우연히 돌아가는 차갑고 죽은 거대한 기계가 아니라 아주 깊숙한 밑바탕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인격적인 무언가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사람 모양을 했다는 게 아니라 분명한 의미와 주체성을 가진 존재라는 뜻이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에이, 그거 옛날 플라톤이 말했던 이데아론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를 보면 거기서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는 현실이랑 뚝 떨어져 있는 저 너머의 차갑고 추상적인 개념일 뿐이거든요. 반면에 여기서 말하는 유신론적 관념론은 다릅니다. 이 현실을 두 팔로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역동적이고 인격적인 창조주를 진리, 아름다움, 선함의 궁극적인 근원지로 바라보는 거죠. 훨씬 더 생동감 있죠. 그리고 아주 흥미롭게도 자료의 철학자는 이 철학적 틀을 기독교적 관점과 객관적으로 연결해서 분석합니다. 무조건 믿으라는 종교적 강요가 아니라 하나의 논리적 철학 추론으로서 말이죠.
만약 인간의 역사를 현실의 진짜 영역으로 인정한다면 진리나 아름다움 같은 거대한 우주적 가치들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형태로 이 세상에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논리라면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도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기적이 아니라 궁극적인 원리인 로고스가 물류적인 형태, 즉 육신을 입고 우리 역사 속에 나타난 아주 논리적인 결과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밑바닥부터 꼭대기까지 올라온 이 방대한 철학적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을 맴돌게 할 깊은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밤하늘을 올려다 보시거나 내일 아침 출근길에 주변 세상을 보실 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과연 이 우주는 입자들이 우연히 쿵 부딪혀서 만들어진 차가운 기계일까요? 아니면 근본적으로 그 자체로 진리와 아름다움과 선함을 지니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인격일까요? 오늘 해설이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눈을 조금이나마 넓혀주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